이거 실화냐? 한국이 25년 경력 유엔 수석평가관이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미군 최첨단 통신 시스템 3억 달러 전멸, 독일 최고급 장갑차 2억 유로, 질 속에서 멈춤, 프랑스 최신 드론 1.5억 유로, 추락,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 전 세계가 자랑하는 서방 선진국 장비들이 반군 기습 한 번에 무용진비됐습니다.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농담하는 거 아니죠? 우리 병사들 목숨을 검증도 안 된 장비에 맡기라고? 방산업체 로비스트는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72시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전자 교란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비, 32명 적군 무력화, 수세 명 아군 구출, 생존율 100%. 더 놀라운 건 장비 해킹과 일정 조작, 노골적인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세계는 한국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말 대신 결과로 답했을까요? 지금부터 유엔 본부를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 72시간의 기적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안 베넷입니다. 2019년 가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방기 지역. 저는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 미군 보급 담당관으로 이곳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군 생활 25년 차였죠.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왔고 이제 웬만한 군수 장비는 눈으로만 봐도 성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미제, 독일제, 프랑스제. 이런 장비들은 믿을만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베이스 캠프에 낯선 컨테이너들이 도착했습니다. 15개 정도 되는 군녹색 컨테이너였는데 옆면에 영문과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한국제 군수 장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실망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 한국 장비라니.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로랑 대령이 커피를 홀짝이며 코웃음을 쳤죠. 한국제? 저게 여기서 얼마나 버티겠어. 내구성 테스트나 제대로 받은 건지 모르겠네. 독일 출신 슈미트 중령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장비는 평지용이야. 이런 험지에선 답이 없지. 영국 출신 제임스 소령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컨테이너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죠. 이거 누가 발주한 거야? 예산 아까운데. 차라리 미제 중고 장비를 더 사오지. 베이스 캠프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누구도 한국 장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컨테이너는 베이스 캠프 구석진 곳에 방치됐습니다. 주요 장비들이 있는 중앙 광장이 아니라 폐자재 더미 옆이었죠. 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차피 안 쓸 거야. 서류상으로만 있는 장비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국 팀이었습니다. 5명의 한국 군인들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체계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장교 한 명이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김중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하나 확인하며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 볼트 조임 상태 재확인하세요. 습도계 수치 기록하고요.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합니다. 팀원들은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는 듯 자기들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땀을 흘리며 장비를 닦고 기름칠하고 점검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여기선 아무도 저 장비 안 쓸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비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돌보듯 세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휘부 텐트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전 지도가 펼쳐졌고 붉은 표시가 몇 군데 찍혀 있었습니다. 북쪽 산악 지역에서 민간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구조작전을 즉시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형이 극악입니다. 지도를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가파른 산악 지형, 좁은 계곡, 진흙탕 길. 우기가 끝난 직후라 집안도 불안정했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장비로는 힘들겠는데요. 독일제 트럭도 저 지형은 위험합니다. 로랑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장갑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에 빠지면 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텐트 입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장비를 써보시겠습니까? 김중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그러나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 장비라면 가능합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중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를. 사흘 뒤 밤 10시. 저는 막사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캠프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폭음이 터졌습니다. 박격 포탄이었습니다. 반군이다. 기습이다. 비명과 함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작전 본부 쪽으로 뛰었습니다. 캠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박격포 수십 발이 떨어지고 기관총 사격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엄폐물을 찾아 흩어졌고 지휘관들은 무전기를 붙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작전 본부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25년 경력으로도 처음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전투가 아니라 장비가 전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텐트 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비명과 보고가 쏟아졌고 지휘관들은 상황판 앞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차량 기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통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량 기지라면 우리 주력 수송 트럭과 장갑차가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무전기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보고해.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독일제 트럭 8대 중 5대 파손됐습니다. 프랑스 장갑차 3대 전소됐고요. 미제 험비 4대 엔진 손상입니다. 로랑 대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젠장. 저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우리 베이스 캠프의 기동력이 한순간에 70% 이상 증발한 겁니다. 부상자 후송은 물론이고 탄약 보급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임스 소령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반군이 노린 겁니다. 차량 기지를 먼저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캠프 외곽에서 총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반군은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본부에 증원 요청했습니다만 통신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원 부대가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 이틀은 걸린답니다. 이틀. 그 시간이면 우리는 완전히 포위될 겁니다. 텐트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텐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의무대 책임자인 캐럴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범벅이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부상자가 23명입니다. 그중 7명은 즉시 후송하지 않으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후송할 차량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작전을 겪었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총 한 자루 쏘는 것보다 한 대의 제대로 된 차량이 더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로랑 대령이 답답한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남은 차량이라도 끌어모아봐.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든지. 병사들이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차량 기지로 가는 길은 아직도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불타는 차량에서 나는 타이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독일제 대형 트럭은 뒤집혀 있었고 프랑스 장갑차는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미제 험비는 엔진룸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이 필사적으로 남은 차량을 점검했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트럭은 변속기가 나갔습니다. 이 장갑차는 냉각수 탱크에 구멍이 났어요. 10분도 못 갑니다. 이 험비는 전기 계통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뭐라도 써야 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캠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제 컨테이너들이 여전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기습 공격에도 그 구역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반군이 굳이 겨냥하지 않은 곳이었으니까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곳 말이죠. 저는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컨테이너 앞에는 여전히 한국 팀이 있었습니다. 김중희와 그의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멧을 쓰고 조끼를 입고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장비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안에서 군녹색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깔끔한 외관, 단단해 보이는 타이어, 정돈된 적재함. 저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 장비가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김중희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작전본부 텐트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통신병들은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있었고 지휘관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국군 드론도 추락했습니다. 젊은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GPS 교란 때문에 방향을 잃고 캠프 북쪽 숲에 떨어졌습니다. 제임스 소령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드론은 반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띄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먼 상태가 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캠프 곳곳에서 병사들이 장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통신 담당병은 무릎을 꿇고 앉아 기기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경고등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재부팅해도 소용없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비병들은 위성 안테나 주변을 뛰어다니며 케이블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니었습니다. 반군의 전자교란 장비가 우리보다 한 수 위였던 겁니다. 로랑 대령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놈들이 이렇게 정교한 장비를 갖췄을 줄은 몰랐어. 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캠프 외곽에서는 더 비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제 최신 장갑차 세대가 진흙탕에 완전히 박혀 있었습니다. 엔진은 괴성을 지르며 돌아갔지만 바퀴는 제자리에서 헛돌기만 했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차량 밖으로 나와 땅을 발로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 이게 200만 유로짜리 장갑차야. 정비병들이 차량 아래에 강목을 받치고 체인을 걸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흙은 차량을 더 깊이 집어삼킬 뿐이었습니다. 미제 험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은 두 대를 급히 출동시키려 했지만 한 대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다른 한 대는 기어가 헛돌았습니다. 정비병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진단했습니다. 변속기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폭발 충격파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속기 수리는 최소 며칠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말이죠. 작전본부로 돌아가는 길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장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인 장비들이 아프리카 진흙과 열기, 그리고 반군의 값싼 교란 장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겁니다. 텐트 안에 들어서자 지휘관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완전한 재앙이야. 캐럴 중위가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급박했습니다. 중상자 2명이 위독합니다. 1시간 안에 병원으로 옮기지 못하면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후송할 방법이 없다는 걸요. 제임스 소령이 지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야전 병원까지 40km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로랑 대령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상태고 뭐고 없어. 차량이 없다고. 텐트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산발적인 총성이 들렸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 군 생활 동안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을 믿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전쟁의 진짜 모습인가? 그때였습니다. 텐트 밖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만 힘찬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군녹색 차량 5대가 일렬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깔끔한 외관, 견고한 차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국팀. 김중희가 텐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텐트 입구에서 그가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한국군 지원팀 출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로랑 대령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자네들 장비로? 지금 농담하는 건가? 하지만 김중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희 장비는 모두 정상 작동합니다. 통신 시스템, 차량, 의료 장비 전부요. 순간 텐트 안 공기가 변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장비가 이제 유일한 희망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 구석 한국군 컨테이너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작은 한국제 통신 장비 하나가 푸른 LED를 깜빡이며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띠띠띠. 신호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작동한다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로랑 대령도 달려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한국 장비잖아. 슈미트 중령 역시 뛰어와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게 왜 살아있어? 어떻게 저거만 살아남은 거지? 장교들과 병사들이 하나둘 컨테이너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든 시선 앞에서 김중희와 팀원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 명은 노트북에 명령어를 치고 다른 한 명은 안테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김중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테이블 위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지형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열화상 이미지, GPS 좌표, 그리고 군데군데 움직이는 붉은 점들. 반군의 위치입니다. 김중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지금 이 능선을 따라서 300m 거리까지 접근 중입니다. 순간 작전본부는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서방제 장비는 다 꺼졌는데 이 작은 한국 장비 하나가 전장 전체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신호의 개수, 이동 경로, 병력 규모까지도요. 슈미트 중령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진짜 사람이 있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건 브랜드였다는 걸요. 국가 이름, 로고, 광고, 문구. 하지만 전쟁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단 하나. 살아남느냐 아니냐.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살아남은 건 우리가 무시하던 그 장비뿐이었습니다. 김중희가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확대되며 더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반군의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됐고 예상 도착 시간까지 떠올랐습니다. 45분 후면 캠프 남쪽 경계에 도달합니다. 그의 말에 로랑 대령이 황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망할, 우리 통신은 여전히 죽어 있어. 김중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통신망을 쓰시겠습니까? 공유 가능합니다. 슈미트 중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공유가 된다고?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케이블을 꺼내 우리 작전 본부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몇 초 후 본부 메인 모니터에도 같은 화면이 떴습니다. 선명한 지형도 움직이는 열 신호들, 실시간 데이터. 제임스 소령이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우리 위성 시스템보다 더 정확한데. 저도 모니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반군의 개별 병력까지 구분되어 있었고 심지어 차량과 보병도 색깔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중희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장비는 다중 주파수 대역을 씁니다. 교란당해도 자동으로 다른 주파수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자체 위성 없이도 지상 중계만으로 작동 가능하게 설계됐습니다. 로랑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면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김중희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DMZ에서 10년 넘게 테스트했습니다. 전자 교란 환경은 여기보다 더 심합니다. 순간 텐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DMZ.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군사분계선. 그곳에서 단련된 장비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믿던 서방 장비들은 넓은 사막이나 평지에서 테스트됐습니다. 최첨단이지만 극한 환경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반면 한국 장비는 달랐습니다. 좁은 산악 지형, 극심한 전자 교란, 예측 불가능한 기후. 그런 환경에서 매일매일 시험받으며 진화한 장비였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제 차량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차량 5대가 정렬돼 있었습니다. 크기는 우리 장비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달랐습니다. 두껍고 깊은 홈이 파여 있었고 차체 하부는 진흙이 끼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돼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작동합니까? 슈미트 중령이 물었습니다. 김중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전부 정상입니다. 연료도 가득 채웠습니다. 로랑 대령이 차량 옆으로 다가와 타이어를 발로 툭 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이걸로 40km를 갈 수 있겠어? 가능합니다. 김중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산악 지형도 문제 없습니다. 저희 차량은 경사 45도까지 등반 가능합니다. 제임스 소령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흙탕은? 아까 우리 독일 장갑차도 빠졌는데. 타이어 압력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 팀원이 설명했습니다. 지형에 따라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진흙탕에서는 압력을 낮춰서 접지력을 높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라 실용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캐럴 중위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부상자들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어요. 정말 이 차량으로 후송이 가능한가요? 김중희가 차량 뒤쪽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단카와 의료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환자 6명까지 수송 가능합니다. 충격 흡수 시스템이 있어서 이송 중 안정적입니다. 캐럴 중위가 차량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돼 있네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휘관들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냉소는 사라지고 진지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로랑 대령이 김중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자신 있나? 김중희가 격려했습니다.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이 보였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 가봅시다. 작은 한국 장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투의 주도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PKO 병력 전체가 한국 장비 화면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중희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측 200m 이동하십시오. 반군 14명 집결 중입니다. 로랑 대령이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
잘못된 정보면 우리 병사들 다 죽어. 김중희는 대답 대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바위 뒤 숲을 사이 무너진 건물 그림자. 그 안에 숨어있는 반군들의 체온이 붉고 노란 점으로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14개. 지금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제야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특공대가 해당 좌표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무전에서 긴박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정확하다. 여기 전부 적이다. 이어서 독일 저격팀이 스나이퍼 2명을 무력화했습니다. 미군 포병은 한국 장비가 보내준 좌표에 정밀 포격을 가했습니다. 반군은 자신들이 완전히 노출됐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붕괴했습니다. 15분 후 전투는 끝났습니다. PKO 병력의 전사자는 0명, 경상자 셋. 저는 컨테이너 밖에 서서 불길과 연기가 엷어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 가지 사실만을 되뇌었습니다. 우릴 살린 건 우리가 비웃던 바로 그 장비였다. 전투가 끝난 후 베이스 캠프는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은 멍하니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로랑 대령이 헬멧을 벗으며 천천히 한국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중희. 그가 부르자 김중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로랑 대령은 평생 프랑스 장비만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정한 겁니다. 슈미트 중령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제 통신 장비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걸로 반군 위치를 실시간으로 다 본 거죠? 네. 열화상 센서와 지진파 감지 센서를 조합했습니다. 김중희가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미세한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걸 포착해서 위치를 특정하는 겁니다. 제임스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위성 시스템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데 이건 그런 게 없군요. 맞습니다. 지상 기반이라 구름이나 연기 같은 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봤습니다. 위성, 드론, 공중 정찰. 하지만 한국은 땅을 봤습니다. 지상에서 싸우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캐럴 중위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부상자들 전원 안정됐어요. 한국 차량으로 후송 준비 끝났습니다. 김중희가 팀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차량 5대가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이 조심스럽게 차량에 실렸습니다. 중상자 7명, 경상자 16명. 캐럴 중위는 각 차량을 돌며 환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충격 흡수 시스템 정말 좋네요. 이 정도면 이송 중에도 안전하겠어요. 한국 팀원이 그녀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실시간으로 환자 바이탈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립니다. 캐럴 중위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각 환자의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가 그래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구급차보다 더 좋은데요. 저는 차량 옆에 서서 타이어를 살펴봤습니다. 독특한 패턴이었습니다. 깊고 넓은 홈이 X자 형태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타이어 패턴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진흙과 자갈 겸용입니다. 홈이 깊어서 진흙을 자동으로 배출하고 X자 패턴이 자갈길에서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단순하지만 영리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랑 대령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야전 병원까지 경로는? 김중희가 태블릿으로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38km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50분입니다. 반군 매복 가능성은? 현재 경로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김중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차량들이 출발했습니다. 5대가 일렬로 캠프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량이 진흙탕을 지날 때도 바위투성이 길을 지날 때도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제임스 소령이 쌍안경으로 차량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속도로 가면 정말 50분이면 도착하겠는걸. 로랑 대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 편견이 완전히 부서졌어. 한국 장비를 완전히 무시했었거든. 슈미트 중령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시아 장비는 다 약하다고 생각했어. 완전히 틀렸더군.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 역시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글자를 보고 무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작은 장비들이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서방의 최첨단 장비들이 다 쓰러졌을 때 한국 장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캐럴 중위가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캠프에서 10km 통과했습니다. 환자 전원 안정. 이상무.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의 연기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조용한 곳에 있다는 걸요. 화려한 광고나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묵묵히 준비하고 검증받은 기술에 있다는 걸요.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예정이었습니다. 2시간 뒤 긴급 지휘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텐트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목소리가 가장 컸을 서방 장교들은 전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슈미트 중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로랑 대령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심하게요. 미군 톰슨 소령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장비가 전부 죽었을 때 전장을 끝까지 보고 있던 건 한국 장비 하나뿐이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두의 눈이 테이블 끝자락에 앉아있던 한국 팀으로 향했습니다. 김중희와 팀원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호들갑도 자랑도 없이요. 회의장 안이 고요해졌을 때 김중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변명 대신 결과, 광고 대신 실전.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김중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는 기색도 인정받으려는 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였습니다. 로랑 대령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한 번 쳤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요. 완전히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프랑스 장비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요. 하지만 오늘 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갑차가 진흙에 빠졌을 때 저는 화만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결책을 가진 건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 팀이었습니다. 제임스 소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영국 드론이 추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최첨단 기술에 의존했지만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인정합니다. 처음 한국 장비를 봤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렴하고 신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캐럴 중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 후송 결과 보고드립니다. 전원 무사히 야전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상자 7명 모두 생명에 지장 없다고 합니다.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로랑 대령이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한국 차량이 없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7명의 목숨이 사라졌을 거라는 걸요. 슈미트 중령이 김중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김중희,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장비가 작동할 거라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요. 김중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DMZ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곳입니다. 실수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는 준비합니다. 매일 끊임없이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임스 소령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장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전을 견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극한의 추위, 무더위, 습기, 전자교란. 전부 견뎌낼 수 있게요. 로랑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장비는 달랐습니다. 최첨단이지만 실전 테스트가 부족했어요. 통제된 환경에서만 작동했죠. 김중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장비와 실전 장비는 다릅니다. 좋은 장비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실전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작동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좋은 장비와 실전 장비. 우리는 항상 전자만 추구했습니다. 화려한 스펙, 놀라운 기능.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후자였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군요. 김중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서방 장비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기술력, 설계, 철학. 다만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프로다.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저 결과로 말하는 것. 캐럴 중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량 내부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된 건가요?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군 병원과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 부상자 이송 데이터를 분석했고 가장 흔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이군요. 캐럴 중위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구급차는 표준 매뉴얼로만 만들어졌는데 실제 데이터를 반영했다니 놀랍습니다. 로랑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브랜드나 국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성능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팀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일어나 김중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김중희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제임스 소령도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한 명씩 김중희와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냉소와 무시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존중과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로랑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작전에서 한국 장비를 주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구석의 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날, 유엔 본부에서 공식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산 군수 장비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작전본부 텐트 안이 술렁였습니다. 재평가? 톰슨 소령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뒤부아 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교전 보고서가 본부로 올라갔네. 한국 장비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다는 보고가 반복돼서 본부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하네. 슈미트 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가관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맞네. 우리 눈으로 본 그대로 일주일 안에 종합 보고서를 써야 하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다.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자리다.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평가단이 구성됐습니다. 미군, 프랑스군, 독일군, 영국군에서 각각 2명씩,
총 8명의 평가관이 선정됐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뒤부와 준장이 평가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내구성, 기동성, 통신 능력, 정비 용이성, 극한 환경 적응력. 이 5가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네. 김중희가 평가단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하시죠. 첫 번째 테스트는 내구성이었습니다. 한국제 트럭 한 대를 베이스 캠프 외곽 험지로 몰고 갔습니다. 바위투성이 언덕, 깊은 웅덩이, 가파른 경사. 일부러 최악의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스톱워치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코스를 30분 안에 완주하면 합격이네. 우리 독일 트럭은 45분 걸렸거든. 한국 팀원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트럭이 바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차체가 흔들렸지만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로랑 대령이 쌍안경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경사가 적어도 40도는 되는데. 두 번째 구간은 진흙 웅덩이였습니다. 깊이가 무릎까지 차는 진흙탕이었습니다. 독일 장갑차가 빠졌던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트럭이 진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이어가 진흙을 헤쳤습니다. 속도가 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제임스 소령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 빠지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김중희가 설명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진흙탕에서는 압력을 낮춰서 접지 면적을 넓힙니다. 세 번째 구간은 가파른 내리막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을 시험하는 구간이었습니다. 트럭이 내리막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속도가 붙었지만 통제된 속도였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스톱워치를 멈췄습니다. 28분.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우리 트럭보다 17분이나 빠르잖아. 두 번째 테스트는 기동성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재현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급회전, 급정거, 후진. 모든 기동을 테스트했습니다. 한국 트럭이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좁은 길을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급회전할 때도 차체가 크게 기울지 않았습니다. 급정거 시 제동 거리는 불과 8m였습니다. 로랑 대령이 줄자로 거리를 쟀습니다. 프랑스 트럭은 12m였는데 이건 훨씬 짧네. 세 번째 테스트는 통신 능력이었습니다. 전자 교란 장치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제임스 소령이 교란 장치 레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장비는 다 먹통이 될 겁니다. 한국 통신 장비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신호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주파수를 바꿔보겠습니다. 제임스 소령이 교란 주파수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장비는 자동으로 다른 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제임스 소령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번째 테스트는 정비 용이성이었습니다. 고장 상황을 가정하고 얼마나 빨리 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트럭의 연료 펌프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쟀습니다. 한국 팀원 2명이 공구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볼트를 풀고 펌프를 교체하고 다시 조였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7분. 우리 정비병은 20분 걸렸는데. 한국 팀원이 설명했습니다. 부품을 모듈화했습니다. 복잡한 분해 없이 교체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는 극한 환경 적응력이었습니다. 섭씨 45도의 폭염 속에서 장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면에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올라왔습니다. 한국 트럭을 1시간 동안 공회전시켰습니다. 엔진이 과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랑 대령이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엔진 온도 정상 범위입니다. 냉각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네요. 캐럴 중위가 차량 내부 온도를 쟀습니다.
에어컨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실내 온도 23도 유지 중입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평가단은 텐트로 돌아와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수치를 입력했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우리 장비를 앞섰네요. 로랑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장비가 더 우수합니다. 제임스 소령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본부에서 이 결과를 보면 놀랄 겁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조달 정책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뒤부하 준장이 김중희를 불렀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네. 축하하네. 김중희가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한국 장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5째 날 가장 까다로운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뒤부하 준장이 작전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반군 기습 상황을 재현하겠네. 통신 두절, 차량 고장, 부상자 발생. 이 모든 상황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네. 평가단은 긴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보는 종합평가였습니다. 김중희가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5명이 원을 그리며 모였습니다. 짧은 브리핑이 있었고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상황 시작. 반군 기습. 통신 장비 손상. 제임스 소령이 외쳤습니다. 동시에 전자 교란 장치가 가동됐습니다. 우리 통신 장비들이 하나씩 먹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통신 장비는 3초 만에 다른 주파수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다시 떴습니다. 통신 복구 완료. 한국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로랑 대령이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3초. 우리는 3분도 걸리는데. 다음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차량 1대 엔진 고장. 부상자 3명 발생. 슈미트 중령이 외쳤습니다. 한국 팀원 2명이 즉시 공구 상자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다른 2명은 들 것을 가져왔습니다. 김중희는 통신 장비 앞에서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정비팀 연료 라인 확인. 의무팀 부상자 우선순위 판단. 명령은 간결했고 팀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비팀이 엔진을 열었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6분이 걸렸습니다. 의무팀은 부상자를 분류했습니다. 중상, 경상, 응급. 순서대로 처치했습니다. 캐럴 중위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리아지가 완벽해요. 교본대로예요. 마지막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적 병력 20명 접근 중. 즉시 대응하라. 뒤부하 준장이 외쳤습니다. 김중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캠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좌측에서 12명, 우측에서 8명. 협공 패턴입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좌측 방어팀 언덕 뒤로 이동. 우측팀 바위 뒤 엄폐. 팀원들이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포지션이 잡혔습니다. 적 진입 예상 시간 2분. 김중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평가단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정확히 2분 후 시뮬레이션 반군 역할의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교전 개시. 김중희의 신호와 함께 공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반군 역할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3분 만에 시뮬레이션이 종료됐습니다. 상황 종료. 뒤부하 준장이 외쳤습니다. 평가단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김중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적 위치를 정확히 예측했습니까? 지형과 이동 속도로 계산했습니다. 인간의 평균 보행 속도와 장애물을 고려하면 예측 가능합니다. 김중희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로랑 대령이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통신 주파수 전환은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자동입니다. AI가 교란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 주파수로 전환합니다. AI라고요? 제임스 소령이 놀랐습니다. 네. 머신러닝 기반입니다. 교란 패턴을 학습해서 대응합니다. 평가단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AI를 군수 장비에 적용한 것 자체가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차량 정비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모듈 설계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독립적인 모듈로 나눴습니다. 고장나면 해당 모듈만 교체하면 됩니다. 한국 팀원이 차량 구조도를 보여줬습니다. 엔진, 변속기, 전기 시스템이 각각 독립된 모듈로 돼 있었습니다. 톰슨 소령이 감탄했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조립식이군요. 이거 천재적인데요. 캐럴 중위가 물었습니다. 의료 장비는 어떻습니까? 부상자 처치 속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간호장교와 협력해서 개발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 유형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한국 팀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총상, 폭발상, 골절 등 부상 유형별로 처치 매뉴얼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환자 증상을 입력하면 AI가 처치 방법을 추천합니다. 캐럴 중위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우리 군의관들도 배워야 할 시스템이네요. 6째 날 최종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가단 8명이 텐트에 모였습니다. 각자 작성한 평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부하 준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한국 장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로랑 대령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내구성, 통신 능력, 정비 용이성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프랑스군 장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일부 항목에서는 앞섭니다. 슈미트 중령이 이어받았습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도 인정합니다. 특히 극한 환경 적응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제임스 소령도 동의했습니다. 영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시스템의 안정성은 놀라웠습니다.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실전 대응 능력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단련된 능력이었습니다. 뒤부하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겠네. 한국 장비를 유엔 평화유지군 공식 장비 목록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 장비는 세계 무대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수십 페이지짜리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표는 솔직했고 수치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장비는 모든 항목에서 현용 서방 장비를 상회한다. 보고서가 뉴욕 유엔 본부로 올라간 지 사흘 후 드디어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니터에 유엔 군수국장 제임스 핸더슨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 보고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네. 이 보고서 3번이나 다시 읽었네. 뒤부하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핸더슨이 물었습니다. 한국 장비가 전파 교란, 내구성, 지형 적응력, 모든 면에서 서방 장비를 능가한다. 이게 정말인가? 그때 프랑스 로랑 대령이 나섰습니다. 처음엔 믿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건 프랑스 장비가 아니라 한국 장비였습니다. 슈미트 중령도 덧붙였습니다. 독일도 같습니다. 우리 기술의 한계를 봤습니다. 핸더슨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좋네. 이 보고서를 안보리로 올리겠네. 한국 장비를 유엔 평화유지군 공식 장비로 승인하는 절차를 시작하지. 회의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핸더슨의 다음 한마디가 모두를 다시 긴장시켰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네. 조건이요? 최종 검증이 필요하네. 뉴욕 본부에서 직접 평가단을 보내겠네. 그들 앞에서 한 번 더 증명해야 해. 김중희가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2주 후. 준비할 수 있겠나? 김중희는 단 한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핸더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 그럼 2주 후에 보세. 화상회의가 종료됐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꺼지자 텐트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방금 들은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뒤부하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종 검증이라. 뉴욕 본부 평가단이 직접 온다는 건 심상치 않네. 로랑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 평가단이라면 각 분야 전문가들일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울 거예요. 슈미트 중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장비 성능만 보는 게 아닐 겁니다. 정치적 판단도 들어갈 거예요. 서방 장비 제조사들의 압력도 있을 테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유엔 조달 시스템은 복잡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걸려 있었고 기존 공급업체들은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 할 겁니다. 제임스 소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부담됩니다. 우리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톰슨 소령도 덧붙였습니다. 본부 평가단은 실전 경험보다 서류와 절차를 중시합니다. 우리처럼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캐럴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치적 이유로 거부될 수도 있을까요? 뒤부하 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능성은 있네. 유엔은 기존 공급망을 쉽게 바꾸지 않거든. 특히 서방 국가가 아닌 곳에서 온 장비라면 더 신중하지. 텐트 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장비의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김중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로랑 대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김중희, 부담되지 않나? 이번엔 우리가 아니라 본부 전문가들 앞에서 증명해야 하네. 김중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담은 됩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지? 저희가 가진 건 말이 아니라 결과니까요. 그걸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근거 없는 자만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추가 테스트나 데이터가 필요하면 말하게. 김중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본부 평가단이 오시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요. 로랑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사실만 말할 거네. 제임스 소령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 평가단 앞에서도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장비가 우리를 구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겠습니다. 김중희가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부하 준장이 일어섰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2주 동안 철저히 준비하세. 김중희, 자네 팀은 장비 점검을 완벽하게 하게. 우리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겠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텐트를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남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팀이 컨테이너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중희가 팀원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긴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로랑 대령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베넷,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 장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그들이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왜지? 그들은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죠.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로랑 대령이 웃었습니다. 맞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많지. 하지만 실제로 해내는 사람은 드물지. 그날 밤 저는 막사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부에 보낼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작전 현장 평가 한국 군수 장비의 실전 성능 분석. 제목을 쓰고 본문을 채워나갔습니다. 내구성 테스트 결과 통신 능력 검증 데이터, 실전 시뮬레이션 기록. 모든 수치와 사실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장 평가관으로서 확신합니다. 한국 군수 장비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에서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주 후면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최종 검증도 한국은 통과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결과를 목격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평가단 도착 사흘 전. 저는 아침 일찍 베이스 캠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한국 팀은 여전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우리 평가단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팀의 통신 장비에 갑자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점검 때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오후가 되자 메인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김중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베넷 소령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 컨테이너로 따라갔습니다. 팀원들이 장비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검은색이었고 시스템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재부팅해도 소용없습니다. 한국 팀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평가단이 오기 직전에 핵심 장비가 고장나다니. 그날 오후 더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뒤부하 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방금 본부에서 연락이 왔네. 평가단 일정이 변경됐다네. 변경이요? 로랑 대령이 물었습니다. 원래 일주일 후였는데 사흘 후로 당겨졌네.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 텐트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의도적이었습니다. 한국 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슈미트 중령과 로랑 대령을 불렀습니다. 세 명이 따로 모여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신 장비 해킹,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턱을 쓸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 보고서가 본부로 올라간 직후부터 유럽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움직였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로랑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 한국 장비 승인을 저지하라는 압력이 있다고. 기존 계약 업체들이 난리라더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유엔 평화유지군 장비 계약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기존 업체들은 절대 그 파일을 나눠주지 않으려 할 겁니다. 슈미트 중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증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야. 해킹 흔적이 있다고 해도 누가 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 로랑 대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김중희한테 알려야 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장비 복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컨테이너로 갔습니다. 김중희와 팀원들이 통신 장비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중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메인보드에서 이상한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네요. 복구 가능합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이틀은 필요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가단은 사흘 후 도착합니다. 이틀이면 하루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백업 장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백업 장비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메인 장비만큼 정밀하지 않아요. 김중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쨌든 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새벽 4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에서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김중희와 팀원 2명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이 여러 개 쌓여 있었고 빈 도시락 상자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중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복구 작업 중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라면 90% 정도요. 나머지 10%는 실제로 작동시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김중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평가단 도착 하루 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뒤부하 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본부에서 연락이 왔네. 평가단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하네. 바뀌었다고요? 로랑 대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원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었네. 하지만 갑자기 방산업체 출신 컨설턴트 3명이 추가됐다네. 텐트 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산업체 출신이라면 중립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야. 한국을 떨어뜨리려는 거야. 제임스 소령도 동의했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저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올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국 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돈 앞에서 그 노력이 무시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분했습니다. 캐럴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뒤부하 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부 결정이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텐트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텐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김중희였습니다. 그가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통신 장비 복구 완료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했습니다. 로랑 대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틀 만에? 네. 팀원들과 밤새 작업했습니다. 슈미트 중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가단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방산업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중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저희는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누가 평가하든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요. 방해 공작도 불공정한 평가단도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걸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요. 하지만 제 결심과는 무관하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악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중희가 말했던 복구 완료는 완전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작업했지만 결국 메인 장비를 완전히 살리지는 못했던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메인 장비를 고치려면 최소 나흘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사흘. 그날 밤 컨테이너 안. 김중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엔 자신이 없습니다. 팀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완전히 고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백업 장비는 있지만 충분한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만약 평가 도중 오류가 나면 한국의 기회는 그 자리에서 끝이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분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이겼는데 정치와 로비에 지고 있다. 사흘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빨리 지나갔습니다. 평가단 도착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컨테이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작업 소리가 들렸지만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김중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베넷 소령님.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컨테이너 안은 어지러웠습니다. 공구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케이블이 엉켜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중희가 백업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메인 장비는 결국 못 고쳤습니다. 저는 백업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외관은 메인 장비와 비슷했지만 디스플레이가 작았고 버튼 배치가 달랐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메인 장비의 70% 정도입니다. 통신 범위가 좁고 해상도가 낮습니다. 김중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정성입니다. 충분히 테스트하지 못했습니다. 평가 중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희님, 차라리 연기를 요청하는 게 어떨까요? 준비가 안 됐다고 솔직히 말하는 거죠. 김중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본부에서 일정을 바꿨다는 건 우리를 떨어뜨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연기를 요청하면 그걸 핑계로 평가 자체를 취소할 겁니다. 또 다른 팀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 상태로 평가받으면 분명히 실패할 텐데요. 김중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던 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믿어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중희, 그건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우리가 준비 부족했습니다. 방해 공작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백업 플랜이 약했습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팀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랑 대령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베넷, 한국팀 상황은 어떤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장비 복구에 실패했습니다. 백업 장비도 불안정합니다. 로랑 대령이 욕설을 뱉었습니다. 젠장. 이건 공정하지 않아. 누가 봐도 노골적인 방해야. 슈미트 중령도 합류했습니다. 본부에 항의했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정 변경은 본부 재량이라고 하더군요. 제임스 소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평가단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 탈락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겁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캐럴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방법은 정말 없나요? 뒤부하 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가는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하네. 우리가 개입하면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해질 수 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팀이 보여준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막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실력으로는 이겼는데 정치로 지는 건가? 공정함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건가?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에서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중희가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평가 체크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중희가 돌아봤습니다. 베넷 소령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잠이 안 와서요. 중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중희,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중희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실전에서요. 우리 모두가 봤습니다. 그래도 내일 평가에서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제 말에 김중희가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보여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김중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장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진 걸 전부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김중희.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가단을 태운 헬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건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평가 직전. 장비가 해킹당했습니다. 이건 작동이 안 됩니다. 일정은 조작됐고 평가단 구성까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김중희의 팀은 최악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불안정한 백업 장비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의 기적,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